아버님, 이건 그냥 명예 정리예요.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은 팔순 노인의 인생 전부를 삼키려는 탐욕이었습니다. 낮에는 효녀, 밤에는 악마, 남편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하지만 단둘이 남으면 본색을 드러내는 그녀. 밥, 배고프면 알아서 드세요. 제가 뭐 식모예요? 50년을 일궈온 집과 땅. 그리고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으려는 며느리의 무서운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들통나기 직전. 노인에게 닥친 위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2층 집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모여들고 손주들이 뛰어다니던 곳. 하지만 이제 그 큰 집을 지키는 사람은 팔순을 바라보는 홀씨아버지 박준식 씨.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큰며느리 김미선이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요. 준식 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상우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작은아들 상미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는 짧은 회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 누가 모실 거야? 형 상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 같이 사시죠. 저는 부산이라 멀어서. 동생 상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좁고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없어. 그냥 요양원 알아보는 게. 요양원이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집 두고 요양원을 가시라고요? 그때 며느리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어요.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두 형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미선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완벽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 혈당을 체크하고 약을 시간 맞춰 챙겼습니다. 병원 가는 날이면 택시를 불러 함께 갔고 진료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특히 남편 상훈이 집에 올 때는 더욱 완벽했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했어요. 여보, 당신 고생 많아.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아니에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상우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선이 잘하죠? 제가 복 받았어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야. 하지만 상훈이 서울로 올라간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저녁 7시, 준식 씨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저녁은? 아, 저녁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뭐, 제가 뭐 식모예요? 매일 차려드려야 해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항상 차려줬잖아. 그건 상훈이 있을 때나 그런 거예요. 이제 둘이 사는데 매번 그럴 순 없죠. 준식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된장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준식 씨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선아, 아침 식사. 아침, 저 늦었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요. 빵 있으니까 드세요. 약은 먹어야 하는데 식사를 해야. 그럼 드시면 되잖아요. 왜 저한테 물어봐요? 미선은 화장을 하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준식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나를 챙기느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약 시간을 놓쳤습니다.
미선이 챙겨주지 않으니 준식 씨가 스스로 챙겨야 했는데 시력이 나빠 약봉지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선아, 이게 아침약이야. 저녁약이야? 모르겠어요. 알아서 드세요. 제가 약사예요? 어느 날은 혈당이 200까지 올랐습니다. 식사를 제때 못하고 약도 제대로 못 먹어서였습니다. 미선아, 병원 좀 가야겠어. 병원? 지금이요? 저 약속 있는데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에휴, 알았어요. 택시 타고 혼자 가세요. 돈 드릴게요. 그러고는 3만 원을 던지듯 주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준식 씨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식사 거르시면 안 되고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챙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방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 옮기셔야겠어요. 방을. 왜? 제가 쓸 공간이 필요해서요. 아버님, 방이 제일 크잖아요. 하지만 이 방은 내가 40년을 쓴. 아버님, 이 집 누구 명의예요? 곧 제 명의 될 건데 제 말 들으셔야죠. 결국 준식 씨는 1층 작은 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고 겨울에는 추운 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추운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준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훈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왔구나. 미선아, 나왔어. 미선이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 여보, 연락도 없이. 깜짝 놀랐잖아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 아버지는 잘 계셨어? 당연하죠. 제가 잘 모시고 있는데요. 미선은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아버님, 드세요. 오늘은 특별히 많이 준비했어요. 준식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라면과 빵으로 연명하던 자신에게 이제 와서 이런 상을 차려주다니. 미선이 고생했어.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상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식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입을 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식사 후 상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설거지 도울게요. 부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식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부엌에서 나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고생 많아. 아버지 모시느라. 아니에요. 당연한 걸 가지고요. 아버님이 얼마나 좋으신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식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 자러 올라간 후 미선이 준식 씨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거라. 미선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뭔가? 명의 정리 서류예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 밟아야 하잖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낮에 보여준 차가운 모습은 없었던 것처럼. 상속, 그건 내가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 목 정리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해요. 그냥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식 씨는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게 정확히 뭐라고 쓰여 있나? 재산 명의를 정리한다는 내용이에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아들들한테 가는 거고. 지금은 저희가 아버님 모시니까 관리 명의만 저희 앞으로 해놓는 거예요. 미선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늙은이 글도 못 읽으면서. 그래? 그럼 상민이도 알고 있나? 네. 당연하죠. 상민이한테도 전화 드렸어요. 형제끼리 의논해서 정한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식 씨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며느리. 그래도 낮에는 왜 그렇게 대하는 건지. 하지만 지금은 친절하잖아. 내가 예민한가? 그래. 알았다. 어디에 찍으면 되나? 여기요, 아버님. 미선이 가리킨 곳에 준식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1번, 2번, 3번. 서류는 총 5장이었습니다. 집명의 이전 동의서, 토지명의 이전 동의서, 상가 건물명의 이전 동의서, 예금 인출 동의서,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 됐어요, 아버님. 수고하셨어요. 미선은 서류를 챙겨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보 같은 늙은이.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 내 거야. 하지만 준식 씨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훈이 다시 서울로 올라간 후 미선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아니, 아직. 그래요? 저 나가봐야 해서요. 알아서 드세요. 이제는 아예 식사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조차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준식 씨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미선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라면 좀 끓이려고. 가습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그냥 빵 드시면 안 돼요? 하루 종일 빵만 먹을 순 없잖아. 에휴. 진짜. 알았어요. 끓여 드세요. 대신 가습비는 아버님이 내세요. 뭐, 이제부터 공과금 반반 내는 거예요. 공평하게. 준식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약 문제였습니다. 미선아, 약 좀 챙겨줄 수 있나? 어느 게 아침 약인지 잘 모르겠어.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내가 항상 그건 상훈이 보라고 한 거였어요. 이제 귀찮아요. 결국 준식 씨는 약을 잘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혈당은 계속 높아졌고 몸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식 씨는 어지러워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준식 씨. 하지만 미선은 자기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야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에서 쓰러진 시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세요? 또 넘어지셨어요? 미선아, 좀 도와줘. 혼자 일어나세요. 제가 뭐 간병인이에요? 준식 씨는 겨우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미선은 약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외출 금지였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좀. 안 돼요. 왜? 혼자 나갔다가 또 넘어지면 어떡해요? 책임질 수 없어요. 하지만 난 괜찮아. 항상 나갔었잖아. 싫어요. 나가려면 저 따라오세요. 너랑? 네. 제가 감시해야 해요. 준식 씨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집안에 갇힌 죄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도 문제였습니다. 오랜 친구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식이네 맞습니까? 미선이 받았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저 최영수라고. 준식이 친구인데요. 준식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아버님 지금
주무세요. 나중에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지만 미선은 준식 씨에게 전화가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같은 친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준식이 좀 바꿔주세요. 며칠 전에도 전화했는데 아버님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전화 못 받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아니에요. 안 돼요.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염병 걸리셨어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전염병이요? 무슨.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미선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준식 씨는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바깥 출입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은행 다녀왔어요. 은행. 네. 명의 이전 서류 접수했어요. 다음 주면 완료돼요. 뭐? 그게 무슨. 아, 깜빡했네.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이 도장 찍은 그 서류요. 집이랑 상가, 건물이랑 땅. 다 제 명의로 넘어와요. 준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내 재산이 이제 제 재산이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버님이 직접 도장 찍으셨잖아요. 하지만 넌 내게 다르게 말했잖아. 그게 뭐 어때요?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미선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버님.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으셔야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참, 앞으로 월세 내셔야 해요. 월세? 네. 이제 제 집이니까요. 한 달에 50만 원만 주세요.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준식 씨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미선은 냉담하게 바라보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식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일궈온 집에서 자신이 월세를 내야 한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날 밤 준식 씨는 부동산 중개업자 최 사장을 우연히 슈퍼에서 만났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그래, 최 사장. 잘 지냈나? 예. 그런데 박 사장님 집 명의 이전하신다면서요? 며느님한테? 준식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명의 이전? 아, 모르세요? 며느님이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가져가셨는데요. 아버님 도장 받아서 등기소 가신다고. 벌써 접수 끝났을 거려. 그게 무슨 소리야. 준식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최 사장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이거 큰일인데. 박 사장님, 속으신 거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준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아들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상민아, 나 좀 도와줘야겠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준식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 학대, 고립, 그리고 명의전까지. 전화기 너머로 상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형수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다고요? 나도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이야. 상훈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지금 당장 올라갈게요, 아버지. 기다리세요. 다음 날 오전, 상민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상민을 보고 이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 상민이 왔어요? 연락도 없이.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요. 아버님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상민은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를 학대했다고? 형수, 우리 좀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집 명의 이전했다면서요?
미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상민이 너도 알잖아. 형, 회사 상황. 그게 아버지 재산을 몰래 가져갈 이유가 돼요? 몰래? 아버님 도장 정식으로 받았어요. 거실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준식 씨가 나왔습니다. 상민아, 왔구나. 아버지. 상민은 아버지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늙으셨나? 미선아, 솔직하게 말해봐. 넌 나한테 어떻게 했나? 준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려? 상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내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나? 무슨 말씀이세요? 밥도 안 챙겨주고, 약도 안 챙겨주고, 넘어졌을 때도 방치하고. 제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매일 아버님 챙겼어요. 상민이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아버님 모셨는지. 상민은 형수의 연기에 놀랐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하신다는 거예요? 치매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내가 치매? 준식 씨가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민은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알았어요, 형수. 제가 며칠 여기 있을게요. 아버지 건강 체크하려고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미선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민은 아버지 방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도 하나 더. 아버지, 형수가 또 이상하게 행동하면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세요. 제가 다 기록할게요. 알았다. 다음 날 상민은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수,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저녁에 들어올게요. 그래요. 미선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나갔네. 상민이 나간 지 30분 후 미선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미선은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점심은? 배고프면 알아서 드세요. 저 바빠요. 하지만 시끄러워요. 맨날 밥. 제가 뭐 식모예요? 녹음기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준식 씨는 부엌에 가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가스비 또 나오겠네. 정말. 미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7시 상민이 돌아왔습니다. 형수, 저 왔어요. 어서 와요. 아버님이랑 저녁 먹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푸짐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상민은 놀랐습니다. 낮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을 때는 컵라면 먹었다고 했는데. 오, 형수 고생했네요. 당연하죠. 아버님 잘 모셔야죠. 식사 후 상민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미선이 준식 씨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려는 걸 상민이 발견한 것입니다. 형수, 어디 가세요? 아, 은행 좀 다녀올게요. 그 통장, 아버지 통장 아니에요? 아, 네.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돈 좀 찾아오라고. 아버지, 형수한테 돈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준식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아까 분명히 거짓말하지 마. 난 내게 통장 달라는 말도 안 했어. 이거는 상민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수, 지금까지 다 녹음했어요. 아버지 학대한 것, 식사 안 챙긴 것, 욕한 것, 다요.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 다 확보했어요. 이제 경찰 갈 겁니다. 녹음이 뭐가 대수야 법적으로. 학대 증거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상민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의 사본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미 보여줬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도장받은 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대요. 너희들.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상훈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상민이 상훈에게 전화해서 급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형수가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알아? 상민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배고프면 알아서 드세요. 저 바빠요. 시끄러워요. 맨날 밥. 이제 제 집이니까 월세 내세요. 미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야? 아버지한테 월세를 내라고? 회사비 때문에 나도 어쩔 수. 그래서 아버지를 학대해? 밥도 안 주고? 넘어졌을 때 방치하고?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준식 씨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형제가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119 불러.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미선은 휴대폰을 꺼냈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뭐해? 빨리. 결국 상민이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식 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협심증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발작입니다. 환자분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상훈과 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도 불규칙하셨네요. 당뇨 환자분이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의사의 말에 형제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서 상민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나도 알아. 미선이를 고소해야겠어. 명의 이전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내일 변호사 만나자. 그날 밤 미선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녹음 파일, 증거들,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 어떡하지? 이러다 진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다음 날 형제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사기죄와 노인학대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명의 이전 취소는요?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에요. 이제 제 집이니까 월세 내세요라는 말. 이건 피해자를 속여서 재산을 편취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의 명의 이전 무효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승산이 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미선은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피해자 박미선 씨,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그리고 피해자 진술, 의료 기록까지. 미선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미선은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박미선.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아버지를 체계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고 약물 복용을 방해했으며 외출을 금지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배고프면 알아서 드세요. 제가 뭐 식모예요? 이제 제 집이니까 월세 내세요. 방청석에서 준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력이 나쁜 것을 악용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환자는 백내장으로 인해 10포인트 이하 글씨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미선의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3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편취한 재산을 전액 반환하고 이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상훈과 상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전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집도, 상가 건물도, 땅도 모두 준식 씨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판결 후 준식 씨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인천에 괜찮은 회사 있어서 이직했어요. 상민아, 내 생활은 어떡하고?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상훈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제 회사 빚은 제가 해결할게요. 상훈아, 힘들면 말해라. 아버지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상훈은 미선과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미선은 출소 후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식 씨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상민이 매일 식사를 챙겼고 약도 정확히 복용했습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아버지, 혈당 정상이에요. 좋아지셨어요. 다 내가 잘 챙겨준 덕분이지. 준식 씨는 법적으로도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은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이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제가 판단력을 잃게 되면 상민이가 후견인이 됩니다. 6개월 후 준식 씨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선생,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 많이 회복하셨어. 응. 상민이가 잘 챙겨줘서. 큰 며느리는 어떻게 됐나? 이혼했어. 지금 교도소에 있고. 허참. 사람 참 무섭네.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맞아. 나도 속았지. 이제는 조심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식 씨는 따뜻한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상민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은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오, 고맙다. 식탁에 마주 앉은 부자. 아버지, 내일 상훈이 형 온대요. 조카들도 데리고. 그래, 오랜만이네. 애들 보고 싶었는데. 네.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준식 씨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민아, 네. 아버지?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난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효자다. 상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제 결혼식도 보셔야 하고 손주도 봐주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할아버지 될 날이 기다려진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가족의 사랑.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픽션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노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효부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노인을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이것입니다.